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간청을 해서 정말 오랜만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오래된 증시학도TV 시청자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시고 큰 도움을 받으셨던 분일 텐데 우리 김진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얼마 만이시죠? 이게 1년 정도 조금 더 넘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여기 오고 나서 한 번 오셨고 네, 또 한 네. 번 오시고 네. 그때 참 인상적이었던 게 안 망할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다. 그렇죠. 예, 그게 어렵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김진영 교수님을 호출하게 된 이유가, 지금 안 망한 기업들조차도 주가가 작년에 그렇죠. 엄청나게 높았다가 지금 박살이 났는데, 이럴 때 이제 사실은 우리 김진영 교수님 방식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개인들이 쫓아 할 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이런 방식을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일반인들은 트레이딩을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얻거나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 그렇죠. 예, 이런 방식 좋겠다 해서 몇 번을 이제 모셨고 그 얘기를 이제 나누었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려웠죠. 계속 그 장이 안 좋고 또 제가 믿었던 종목들이 폭락하고 이런 걸 겪었고. 근데 이제 제가 약간의 그 융통성을 발휘해서 네. 그 중국 주식을 제가 한 20% 들고 있었거든요. 제 네. 포트폴리오에. 근데 작년에 중국기 하는 걸 보고 이거를 IPO를 하루 앞두고 철회를 한다든지 또 교육업체를 죽인다든지 네. 이런 걸 보면서 여기는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인지는 좀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정리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 주식 폭락은 제가 많이 피해 갔고요. 중국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네네. 텐센트 한 1% 거의 미미하니까 네. 의미도 없고 제가 수익이 많이 난 마오타이 주식도 팔았고 이제 밸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좀 너무 비싸고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주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빅테크잖아요. 중국에선 그렇죠. 네. 그리고 소비 관련주인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미국의 빅테크는 괜찮을까? 미국의 성장주들은 괜찮을까? 이게 규모가 크니까 이게 견제가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미국의 빅테크마저 무너지면 이걸 받쳐줄 게 뭐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가 아닌 거를 가야 되겠다. 보안으로. 그동안에는 사실은 빅테크를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으셨죠. 그다음에 이제 인덱스를 갖고 네. 있었고요. 한국은 이제 주로 배당 위주로 하고 있었고요. 네. 지주회사 우선주라든지 금융주도 좀 있었고 네. 배당이 이제 5% 이상 나오는 주식들로 주로 갖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미국을 보니까 이걸 뭘 하지 하다가 배당 성장주를 해야 되겠다. 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미국은 잘 모르니까 ETF로 갔어요. 네. 그래서 배당 성장 ETF가 뭐가 좋을까? 그래서 그걸 제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 판 걸 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빅테크 중에 조금 이제 성적이 안 좋은 것들을 좀 비중을 약간 줄였어요. 네. 그래서 아마존 조금 줄이고 메타, 페이스북 좀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 옮겨갔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손실을 좀 덜 본 거죠. 네. 제가 그러니까 이익을 본 건 아닌데 손실률이 조금. 근데 그 전에 2020년은 네네. 2021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네네. 수익이 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는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한 4, 5년? 네, 4, 5년 정도. 예. 그래도 워낙 큰 종목들 중에
뭐 지금 30% 메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7%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반납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분산 투자도 했고 또 배당주로 좀 많이 갈아탔고 하면서 좀 수익률 방어를 좀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뭐 기다리는 싸움이죠. 그리고 현금을 좀 늘 갖고 있으니까요. 네네. 저는 뭐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어려운 장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죠. 그때 현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현금 없으신 분들 힘들 것 같고요. 또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당연히 힘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니까 네. 이제 배당에서 현금이 나오니까 네. 재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네, 배당 나온 걸로.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 돈이 현금으로 나오고 또 현금이 좀 들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안 파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지상 과제니까 시간이 이제 부를 만들어 준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네. 그 현금 흐름을 이제 만들어서 버티는 거죠. 네네. 네, 이제 장이 이제 장기 투자가들한테는 정말 좋은 장이 왔어요. 이런 장이 없으면 수익률을 낼 수가 없거든요. 늘 좋으면은 뭐랄까요, 그 연수익률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네. 다들 들어오니까. 근데 이렇게 흔들어줘야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좋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지나 보니까 아픈 시간들을 지내 보니까 확실히 그 신용 같은 거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은 보수적인 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 같다. 상승장에 공격적으로 해서 수익을 더 낼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런 장이 왔을 때 공격적이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네네. 몽땅 털어먹을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뭐 5분의 1 토막도 나오고 하니까요. 네. 성장주 잘못 투자하시면 그렇게 되니까 성장주는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들이 하기에는 성장주는 좀 아주 비즈니스 모델이 탁월하고 그다음에 캐시플로우가 좋지 않으면 가족 좀 멀리 하시는 게 개인 투자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제레미 시걸 같은 사람이 이제 투자의 미래라는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주식의 장기 투자라 그런 책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배당주 같아요. 네. 배당주가 확실하고 배당을 계속 재투자할 수 있고 배당 컷이 없는 좋은 회사를 잘 찾으시면 이거는 뭐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주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오랜만에 이제 김 교수님을 보셨거나 아니면 처음 보신 분을 위해 살짝 말씀드리면 전업 투자자 아니시고요. 현직 교수십니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시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된다니까 교수 월급이 얼마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갑자기 와. 그럼요. 저는 얼마 안 됩니다. 예. 근데 어떤 그 배당주를 투자를 하셨을까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거를 일단 말씀드리면 이제 SCHD라는 ETF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상장한 지는 오래 안 됐습니다. 한 10년 됐고요. 네. 그래도 아직 검증이 확실히 됐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주가로 한 3.5에서 3.7%의 배당을 줍니다. 네. 그리고 여태까지 1년에 배당을 한 12%씩 성장시켜 왔어요. 빠르게 배당을 늘려온 거죠. 네. 그리고 성과가 이제 다른 배당 ETF에 비해서 탁월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서 이제 SCHD를 했고요. 거기에는 뭐 이제 제약주도 있고 금융주도 있고 IT주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만의 어떤 선정 기준이 있어요. 배당 늘려와야 되고 뭐 시가총액 얼마 이상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슈왑인가요? 거기서 하는 ETF거든요. 슈왑. 찰스 슈왑. 찰스 슈왑. 네. 그리고 이제 퍼가 1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ETF 치고는 상당히 낮은 거죠. 그리고 네. ROE가 한 30이 넘고.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 배당도 잘 주고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종목을 선택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VIG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게 뱅가드에서 나온 네. 배당 성장 ETF거든요. 네. 저는 이제 고배당주보다는 장기적으로 배당이 늘어나는 종목을 원하니까요. 네. 그걸 갖고 있다가 요걸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가 약간 더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갈아탔어요. 그걸로. 그리고 한국 쪽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 널려 있어요. 배당 기준으로 보면 배당주. 배당 기준으로 보면 지금 사실은 저희 들으면서 뭐 3.5, 3.7 속으로 저 에게 이랬거든요. 그렇죠. 사실 달러로 분산 투자한다는 개념을 네. 안 깐다면 네. 굳이 3.5, 3.7을 근데 배당이 이제 좋다고 성장이 좋으니까. 배당 성장률이 좋으니까 12%씩 성장. 매년 12%. 그러면 매년 한 0.4% 정도씩이 네. 배당이 성장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6년에 더블이 된다는 얘기니까 7점 정도, 7% 정도 되고 12년 후가 되면 14%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네네. 거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본다면 네. 아니면 주가가 성장해 주던가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단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니까 이게 뭐 이렇게 그 금싸라기가 많고 이게 녹아지고 이게 보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괜히 중국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한국 보시고? 최근에 이제 깨지면서 물론 이제 한국의 배당주는 오랫동안 이제 성장한다는 느낌을 갖는 배당주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다시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이 5% 이상 주고 10년에 한 3배씩 배당을 늘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야 이거는 노다지다. 이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런 생각이 들고 한국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뭐 비판도 많지만 그래서 뭐 공매도 금지해달라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주주친화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오래도록 한국을 떠났다가 다시 와 보시니까 느낌이 그렇다. 네네. 떠난 건 아니에요. 늘 갖고 있었으니까. 그 비중이 좀 크진 네, 않으셨었죠. 네. 한국 주식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지금 말씀하신 거 딱 들어보면 저희 느낌이 배당이 성장하거나 금융주 쪽에 많이 포진돼 있겠네요. 그 아무래도. 금융주는 많지 않고요. 금융주 무슨 삼성화재 좀 갖고 있고, 그다음에 KB금융 뭐 증권회사 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KTNG 잘 나가잖아요. 네네. KTNG 배당 성장률을 좀 갖고 있고, 그다음에 맥쿼리, 네. 맥쿼리도 계속 올려왔으니까 네. 맥쿼리는 오래됐어요. 저는 예. 수익을 참 많이 본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종목으로는 뭐 삼성전자, 우선주는 당연히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노공업이라고 이제 부산에서 칩 만드는 회사죠. 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한 회사고 참 신기한 회사예요. 우리나라 그 ROE가 막 30배 가깝게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발견하기 힘든데 한국보단 TSMC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회사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주 회사들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역대급이죠. 네, 사실. LG 같은 경우는 뭐 퍼가 한 500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선주 샀더니 한 5% 주는 거. 그다음에 SK도 뭐 퍼가 한 6,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걸로 알고 있고 PBR이 뭐 0.56 이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배당 한 5% 주고 CJ도 그렇고요. 네.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이 작지만 워낙 이제 부침이 심하니까. 근데 지금 기준은 한 9%, 8% 이래요. 배당이. 네. 근데 네. 배당 컷이 한 번도 없었어. 10년 동안. 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서 야 얘네들이 실적이 왔다 갔다 했는데 배당 컷이 한 번도 없었네. 그리고 이제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 이런 네. 걸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회사들이 굉장히 재무 구조가 좋더라고요. 유보율이 일단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LG 같은 경우는 부채가 거의 없고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우량한 회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배당 한 3.몇% 주고 네. 그 정도 같은데요. 네.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막 휘청휘청 하지 않습니까? 막 들쭉날쭉 하는데 네.
그러니까 포커스를 이제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성장주나 이제 배당을 안 주는 주식만 갖고 있으면 시세 차익에 대한 내 자산의 변화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지는데 예. 배당을 기준으로 내가 1년에 얼마를 번다라고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초점을 바꾸면 그게 기준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배당을 안 준 주식들을 내버려 둘 수가 있더라고요. 너희들은 시간을 줄게, 기다려 줄게. 대신 나는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이 되고 네. 또 재투자할 수도 있고. 저는 아직까지 월급이 나오고 뭐 네. 그러니까 재투자할 수 있잖아요. 나중엔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메타가 지금 깨졌지만 제가 메타에 대해서 아직 믿음을 버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깨졌다고 생각 안 하니까 기다려 줄게. 네. 그다음에 뭐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기다려 주겠다는 거죠.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배당에 대한 포지션이 어느 정도 있고 그게 이제 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규모가 되었으니 그래서 성장주도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가격의 변동을 감내하면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뭐 우리가 주식 한두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자기한테 제일 편한 방식, 마음이 편하고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을 본인 스스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현금과 배당주죠. 네. 현금 비중하고 배당주죠. 그래서 저는 뭐 욕심을 안 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을 뭐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네. 그 얘기를 조금 더 우리 일반인들한테 풀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욕심을 안 낸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롱런과 생존과 성장이 가능하냐가 결정되는 것 같은데 참 웃긴 거죠. 욕심을 부려야 성장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욕심을 드러내야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하시는지. 그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 개인 투자가들 저도 이제 주위에 많이 보고 제가 또 학교에서 야간에 주식 투자 이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어려우신 분들 많이 보고 그러는데 이게 참 어렵구나. 그걸 절감해요. 저는 되는 것 같은데 주위 분을 설득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욕심을 비우고 투자하는 사람들. 네. 되게 어렵구나 이게. 이게 아마 우리의 본성 내지 본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멀리 바라보고 복리의 힘으로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체감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걸 체감하기가 너무 어려운가 봐요. 그 작은 성공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성공을 몇 번 해야 되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성공도 잘못하면 독이 되거든요. 큰 성공 갑자기 뭐 샀는데 뭐 따따블 났어 뭐 이래버리면 항상 이제 그것만 눈에 보이니까. 그다음에 너무들 공부를 안 하세요. 네. 진짜 이거는 주식 공부를 재무제표는 제가 볼 때 한 10% 비중이고요. 우리 인간이 작동하는 방식,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마음 공부죠, 일종의 심리 공부고, 뭐 철학과 나왔으니까 철학 공부가. 그런데 그걸 너무 안 하세요. 네. 아니 이거는 공부 좀 하면 내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 알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알면 거기에 대한 전략이 나오는데 그걸 공부 안 하시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년에 한 번쯤 25%뭐 30% 깨지는 거는 아주 흔한 일인데 네. 당황하신단 말이죠.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안 하죠. 그리고 장기를 보는데 그게 잘 안 돼. 네. 장기가 안 돼요. 장기가. 그러니까 롱텀으로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우리 본성에 역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성공을 해보면 이게 되는구나 해서 그 다음 사이클을 견디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성공을 안 해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렇죠. 네.
네. 미래가 안 보이니까 네. 나는 이제 망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클이 이렇게 큰 사이클이 하나 이렇게 태극 사이클처럼 이렇게 있다고 하면 하락의 중도쯤에 들어가 버리면 그 뒤에 경험을 해서 올라간 경험까지 하신 분들은 그나마 견딜 힘이 있는데 내가 과거 경험했으니 이거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 하락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곧 망하겠구나. 요 본전 좀 남은 요거만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이런 메커니즘이 마음속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질의 문제니까. 네.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우왕좌왕하시고 따라다니시고 레이밍이라고 그러죠. 막 이제 앞에서 갈면 막 군중심로 따라가서 절벽 떨어지고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공부백기 방법이 없는. 근데 그게 잘 가르쳐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어렵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듣다 보니까 제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이제 욕심을 비우고 투자하는 게 쉽지 않고 어려운데 사실 편하긴 하잖아요. 엄청 편하죠. 근데 이게 사람이 편하다는 거를 보통은 편한 걸 쉽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이제 미스매치가 나는 것 같아요. 편하지만 어려운 거죠. 어려움지만 편한 거. 그 욕심을 비우고 나는 그냥 이자만 예금한 것처럼 예금보다 괜찮네. 근데 은행 예금은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얘네는 기업들이 잘해서 배당을 조금씩 계속 더 많이 줘. 주가 빠져서 배당률이 더 높아졌으니까 돈 있으면 더 사놓으면 되겠네. 뭐 이런 감정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주가 가격의 움직임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가슴이 둥둥 뛰고 그렇죠. 불안해지고 겁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은 쉽다고 얘기하세요. 이거 되게 쉽다. 굉장히 쉬운 게임에 자기는 지금 들어와 있다. 이건 천재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니어스를 요구하지 않고 IQ 한 120이면 되는 비즈니스에 와 있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쉬운 게임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건 뭐 제가 뭐 물리학을 한다든지 뭐 다른 전공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니어스들하고 한다 그러면 되게 어려운 게임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나하고의 싸움이고 내가 그냥 멘탈만 잘 관리하면 쉬운 게임인데 이거 경쟁을 뭐 할 것도 없고 근데 그게 어렵다고 다들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욕심에서 시작을 하고 전제가 첫 단추가 잘못 끼신 것 같아요. 들어오실 때 대박의 환상을 갖고 들어오시니까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습관이 처음부터 이제 잘못 드는 거죠. 이게 마음의 습관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방식으로만 세상이 보이니까 그걸 바꾸기가 어렵죠. 지금 절판 안 됐습니까, 교수님 책? 아직은 나오고 있어요. 책 제목 다시 한번. 주식 투자의 심리학입니다. 주식 투자의 심리학. 행정학과 교수님께서 주식 투자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지금 요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풀어놓은 책이니까 저 마음이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런데 하시는 분은 한번 그 책을 사서 읽고 또 까먹을 만하면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하고 우리 김 교수님하고 급속하게 친해진 게 책을 읽으면 제 책과 교수님 책이 싱크로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마음이 통했고 친해졌던 첫 경험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그러면 욕심을 안 낸다 하는 거를 이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주식을 사면 시세를 뭐 매일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구경은 합니다. 구경을 근데 하죠. 이제 그 구경을 하는데 액션을 안 하죠. 그렇지. 제 마음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게 법문 듣듯이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나 이런 분들은 요새 동영상이 워낙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늘 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이렇게 삐뚤어 가려고 그러면 또 잡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평생 해야 되는 마음 공부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정렬이 돼요. 그러면 이제 주위에
그런 철학이나 성향을 가진 분들을 찾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지식을 공유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분석한 게 틀렸다 맞다를 그분들한테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도움을 받죠. 심리적으로 도움받고 재무제표 분석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분석도 도움을 받고 네.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 세상 종목을 다 분석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것만 이제 가는 거죠. 네, 네. 아, 저는 구경한다는 표현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주식을 내가 샀는데 내 주식을 그냥 구경한다는 거. 사실 기업이라는 게 사업을 뭔가를 세팅을 해서 시작하는데 잘 되려면 몇 개월에 되는 게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 이제 투자자는 몇 개월 만에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높은데 사실은 기업 투자라는 거는 그 기업이 잘 되는 거를 동행할 때 최고로 그렇죠. 주주들한테 많은 몫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고 그 사람들을 어떤 면에 약간 믿어줘야 된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예, 약간 믿어주면서 내 돈을 너가 좀 잘 운용해줘. 네. 이런 개념인데 네, 네. 대신에 얘가 똘똘하게 잘할 것 같은 애들한테 우리 그렇죠. 돈을 맡기는 거고. 네, 네. 예, 그러면 그 애네들이 이제 빛을 보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비유한 거는 이제 농장 사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농장 사놓고서 매일 가격 확인할 거냐. 이 앞으로 여기서 이제 수확물이 나오고 그걸 팔아서 이제 그 뭐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네. 그걸 매일 뭐 그런데 이제 이 볼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제 맞아요. 가격을 보세요. 맞아요. 비즈니스라고 네. 생각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가장 이제 투기냐 투자냐의 차이를 가르는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비즈니스로 보는 분들은 장기로 보게 돼요. 예, 근데 맛집을 발견해 놓고서 맨날 그 시세를 보고 앉아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이 맛집은 어차피 목도 좋고 장사도 잘 되고 있으면 장기로 가져가셔야죠. 캐시플로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네. 그걸 왜 팔아요? 그냥 장기로 가져가서 대대손손 물려주든지 뭐 네네. 해야죠. 근데 자꾸 비즈니스 안 보시니까 비즈니스 안 보시니까 이제 그러신 거죠. 가격만 보시니까. 예. 그 앞서 이제 배당 주식들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은 뭐 1년 전으로 시계열을 돌려서 지금 말씀하신 배당주는 아무리 시장이 뭐 많이 오르더라도 굉장히 유효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크게 변한 환경이 하나 있죠. 금리가. 그렇죠. 지금 금리가 산업은행. 우리나라 산업은행은 우리나라 무위험입니다. 거의. 네. 예, 무위험 그 예금이 5%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새 그렇죠. 금리 올라가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어렵죠. 네. 예.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 제가. 아니 그래서 제가 요즘 방송에서 적금하세요, 적금. 정기 예금하세요, 정기 예금. 3년짜리 이제 긴 거 하세요. 이 금리면은 네. 보통 금리 아닙니다. 진짜 한 10년 만에 찾아온 금리 아닙니까? 이 정도 네. 금리면.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주식쟁이가 볼 때는 그래도 배당이나 그 주식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이제 현금 오래 들고 있으면 인플레 못 따라간다. 금리를 많이 준다 그래도 5%라고 해도 평생 5%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즈니스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5%가 10년 후에 15%가 되기도 하고 20년 후에 50%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은행 예금 좋다고 해서 막 떨어질 때 조언 모으셔야 돼요. 오히려 거꾸로. 주식을. 네. 왜냐하면 같은 5%라도 야, 이건 안전한 거고 이거 위험한 거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니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네. 이거 이거 사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10년 후에 3배 대주면 15% 만약에 이게 떨어져서 얘 때문에 6% 7% 준다 그러면 땡큐. 더 사셔가지고 10년 후에 20%짜리 예금 든 거죠. 이거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기회다 오히려. 이럴 때 남들이 이걸 팔고 채권이나 뭐 예금으로 옮겨갈 때 노다지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많이 떠나 주시기를 더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이 조금 네.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주식시장이 세고 좋을 때 과열될 때 금리가 올라주고 주식이 빠지면 이제부터 금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그 금리도 같이 내렸고 바닥으로. 근데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네.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형적인 패턴과 그게 사이클이 다르죠. 전혀 아니라서 이게 완전히 뭐랄까 스텝이 꼬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금이라는 건 말씀하시는 대로 따져보면 예금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중 금리의 영향을 받으니 지금이 고점이면 향후에 얘는 떨어질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런 거에 이제 좌우되는 반면 이 금리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떨어진 거는 기업이 멀쩡하면 얘는 유기적으로 뭔가 대응을 해서 그렇죠. 성장을 할 수 있으니 그렇죠. 지금은 안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금리가 높았을 때 제일 보통 안 좋으니까 안 좋을 때 진입하는 게 맞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주식을 왜 하시는 거 이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네.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결국 제일 좋은 투자 수단이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납득이 되셔야 되거든요. 네. 주식시장을 믿어주셔야 되고 제가 선순환을 경험해서 너무나 낙관적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주면 배당주도 좀 더 떨어져서 좀 오르지 마라 좀 내가 사는 동안 다 사는 동안에 그렇지. 딱 그거지. 내가 사는 동안에 사고 나면 올라야죠. 그러니까 좀 오르지 마라 그런 심리가 있어요. 옛날에 워렌 버핏이 주식 오르는 거 기분 나쁘다는 말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럴 수 있구나. 우리 심리가 사람들 떨어지면 막 싫어하는데 오히려 좀 오래 좀 미루고 있어. 그래야 좀 수익률이 올라가잖아. 네. 이제 그런 생각도 요새는 네. 한편에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주식을 몽땅 들고 있으면 네. 떨어지는 게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주식을 몽땅 들고 있으면 그래서 떨어지면 좋다는 사실은 저도 그거 느끼는데 약간 회를 거듭할수록 실력이 늘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하락이 반가울 일이 벌어지면 내가 옛날보다는 실력이 조금 개선됐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하락이 좋은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즈니스 좋은 회사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이 회사를 모아간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되고 심리적인 안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배당이 나오면 재투자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배당주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왜냐하면 배당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내가 얼마를 배당으로 번다는 개념이 딱 쓰거든요. 그러면 그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요 시가 배당률이 떨어져요. 그렇죠. 시가가 예, 떨어지죠. 그러니까 재투자했을 때의 시가 배당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계속 투자할 때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예. 만약 시가 배당률이 떨어지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올랐다. 5에서 6% 정도의 예. 배당을 받았어. 예. 근데 이제 배당은 이제 내년 4월쯤에 나오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예, 미국은 분기별로 나옵니다. 네, 4월에 받았는데 그 4월 달에 보니 배당률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2.5%가 됐어. 주가는 2배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연말 기준으로. 그럼 이럴 때는 배당 받은 걸 다시 재투자하시나요? 그럴 때는 이제 현금 비중이 이제 아마도 작아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금 비중을 좀 늘려주죠. 그때는 오히려 예. 여기서 말하는 현금 비중이라는 건 절대 현금 말씀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요. 비율로 현금 비율이 네. 낮아졌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산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거기 현금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비중입니다. 네. 10%, 20% 뭐 자기가 정하는 액수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주가의 비중이 커지니까 현금 비중이 작아지는 그 작아지죠. 말씀이시죠?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클로드 세너는 얘기했던 현금 보금 포트폴리오. 예.
그거를 그럼 진행하고 계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셰넌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출렁여도 비중 조절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뭐 네. 이런 원리가 있잖아요. 네네. 과학자가 그렇게 자기가 연구를 많이 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주셨죠. 근데 그거 실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산소가 늘 있을 때는 부족한 건 모르는데 뭐 이거 워런 버핏이 한 말입니다. 네. 산소가 없을 때는 죽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은 늘 20%뭐 갖고 계시잖아요. 분도. 그래서 이제 그분은 올라갈 때 수익률보다는 내려갈 때 방어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하락장에 오면 그 돈을 투하하시고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익률을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흉내를 내는 거죠. 예. 이렇게 주가 많이 떨어져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00대 이 수준에서의 주가들 보면 정말 너덜너덜 하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만났었던 자산운용사 운용자의 말인즉슨 그야말로 물방 고기반이다 지금. 그렇죠. 예, 그야말로 물방 고기반이다. 이럴 때 사실은 탐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주식을 다 끌어모으고 싶다. 심지어 이 회사를 통째로 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돈을 쓰고 싶은데 이럴 때는 현금 보유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그때도 그냥 유지합니다. 유지한다. 네.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한 가지는 이런 것 같아요. 겸손해야 된다. 맞아요. 네, 제가 잘 모른다. 네, 맞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규칙을 지키자. 규칙을 지키자.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심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내가 그때 상황 판단해서 한다 그러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규칙을 만들어 놓고 미리 짜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전략을 규칙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능한 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맞아요. 그 가능한 한 이제 그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어마어마한 유혹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리스 신화인지 어디 나오는데 뭐 배를 타고 가는데 사이렌. 예, 막 사이렌 하니까 막 선원들 뛰어들어서 죽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주식시장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유혹이 많고 하니까 그때 선장이 너희들은 길을 막아라. 그랬고 선장은 나는 저 노래를 듣고 싶다. 그러니 나를 묶어라. 그래서 그 무사하게 그 해협을 통과했다는 신화가 있는데 이 묶는다는 게 결국 규칙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규칙을 내가 미리 만들어놔야지. 내가 나는 정말 뭐 합리적이고 뭐 의지가 강해. 나는 잘 분석해. 뭐 이렇게 개인이 프로페셔널도 아닌데 네. 개인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설정한 일반인들이 꼭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규칙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는 캠페인 중에 하나가 신용 쓰지 말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기 있는 쪽 하지 마라. 네. 뭐 이런 얘기는 꼭 하는데. 네네. 네. 고평가 주식 사지 말아야죠. 고평가 주식. 네. 그러니까 네. 밸류 계산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좋은 거 사셔야 되고 비쌀 때 사지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남들이 막 좋다고 할 때 아마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네, 맞아요. 그때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경험이 쌓이셔야 되고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신뢰할 만한 방법은 아닌데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보조적으로 하는 건데 연봉을 봅니다. 연봉. 네. 연봉을 봐서 이격이 심하다. 월봉이 아니고 연봉이요. 연봉. 월봉도 아니고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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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봉이 있나요? 있어요. 5년 연봉. 있어요? 네네. 네. 나 인베스팅닷컴 같은 데서 제공하나 보죠. 아니야. 그 일반- 삼성증권에서 다 나와요. HTS도 다 나와요. 네네. 예. 5년 연봉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는데요. 네. 이게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이 다 이렇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리노공업도 그렇고 맥코리도 그렇고 이게 우상향합니다. 네. 이제 안 그런 종목은 이게 꺾여 있거나 막 이래요. 네. 뭐 중국 같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 데도 많고. 근데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인데 여기서 이렇게 타고 가요. 네. 근데 이게 심하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격이 벌어져서. 이격이 지금 벌어져서? 미국이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조마조마했었어요, 사실은. 네.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그 우리가 PEG라고 하나요? 네. PG라고 네. 하나요? 네. 그 저 10년 그 캐슬실러 10년 PER 지수. 예, 10년 PER 지수가 역대 최고 29년도 대공황 맞아요. 직전만큼 많이 네. 그 이상 올라가서 이건 말이 저도 그때 이건 말이 안 되고 이거 100년짜리 사이클은 정말 믿어야 되는 사이클인데 그래 그런 얘기를 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좀 조마조마했고 네. 그런데 이게 터지긴 터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이제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이제 미국 시장 다시 갈 테니까 이제 그걸 타고 갈 거냐, 이제 네.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문제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밸류 계산하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할 거는 뭐 잘 모른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해라. 네. 예, 예, 예. 그 제일 개인들이 모르시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복잡계입니다. 복잡계. 네. 복잡계는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과신을 가지고 예측하려고 덤벼들면 다 깨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예측은 특히 다 안 맞습니다. 장기 10년을 보고 생각을 하는 버릇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업이 10년 후에 살아남을 거냐 안 남을 거냐 이러면 테마주가 다 걸려요. 걸러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나 이거 자신 없는데 10년 후에 얘가 살아남을지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종목을 거르고요. 근데 그런 게 규칙이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연봉의 이격도가 높은 거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거는 네. 안 건드린다. 그리고 네. 뭐 포트폴리오에서 뭐 현금 아까 그 보유 비중을 어떻게 딱 정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20-30%였어요. 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자산이 늘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현금 나 많이 갖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한 10% 정도, 15%, 요새는 12% 정도 네네. 주식이 떨어지는 바람에 네. 아무래도 그 배당주를 많이 하시니까 현금 보유 비중에 대한 욕구가 네, 당연히 줄어들 것 같아요. 성장주면 현금이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예, 예. 뭐 배당주에서 또박또박 배당을 주는데 주가에 별로 상관 안 하는 입장에서 굳이 현금 뭐 가치 하락되는 현금을 노출시킬 필요가 그렇죠. 없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현금은 사실 저는 그게 제 용돈 계좌라고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놀러 갈 때라든지 크게 놀러 갈 때라든지 계속 뺐으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좀 당부하거나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다면 그 학교에서는 의사결정의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전체 대학 교양 과목에 긍정심리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심리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저는 사실 주식을 하게 된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약간의 자유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메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일반인들. 예, 예. 이게 하나의 수단인데 수단인데 막 메인처럼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순위가 좀 정확한 우선순위 자리매김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 스트레스 받으시면 맞아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거 쓰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그냥 돈을 벌어주는데 장기로 가면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인간에 대한 이해는 참 재밌거든요. 이제 찰리 먼거가 한 말이 있는데 자기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걸 수집하는 게 자기 취미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피해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안 깨질까에 대한 관심이 하방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방은 어차피 열려 있거든요. 하방만 막아주면 복리로 가니까 장기 투자를 하면 무조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니까 네.
안 깨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방에 대한 생각. 그래서 뭐 나심 탈레브가 쓴 안티프레질 같은 책 읽어보시면 안 깨지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깨지는가. 그 예측 안 하셔야 돼요. 안 네. 깨지려면 과신 안 하셔야 되고 탐욕 안 부리셔야 되고 그다음에 패닉 셀링 하지 마셔야 되고 공포에 매도하시면 안 되고 이런 몇 가지 것들 지키셔야죠. 네.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 네. 또 예측하지 말라. 네. 공포에 셀링하지 말라. 네. 패닉 셀링하지 말라. 네. 그다음에 또 탐욕 부리지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거는 뭐 신용 같은 거, 네, 레버리지 레버리지. 쓰지 말라. 뭐 이런 걸로도 연결될 것 같고요. 예, 이런 것을 피하면 한결 나아지는 거죠. 네. 한결. 네. 요것들만 빼도. 그렇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부동산 가격도 지금 최근에 좀 과하다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한국에서는 부동산으로는 자산을 저는 형성하신 분이 많은데 부동산은 좋죠. 투자 수단으로는 좋은데 네. 저는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신 것 중에 하나는 길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닐까. 네. 네. 제가 수업 요번에 하는데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주식으로 꼴딱 망했대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듣고서 부동산처럼 해야 되는구나. 그런 네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최근에도 사실은 부동산도 레버리지를 많이 키워가지고 하신 분은 요즘 휘청휘청하는 거죠. 갭 투자하신 분들은. 네, 그것도 결국은 탐욕적인 그렇죠. 투자였으니까. 네.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지.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이 매일같이 부동산 업자한테 가서 시세를 확인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근데 보통 가격 오를 때까지 뭐 5년, 10년의 사이클이라는 것들을 그렇죠. 보통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에서의 결과가 좋은 거. 물론 이제 계속 도시화가 되고 집중하면서 계속 이제 우상향한 미국 시장처럼 우상향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죠. 전제는 그거죠. 예, 예.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좋은 성적을 거뒀던 건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언급했던 크게 예측하지 않고 과신하지 않고 공포에 셀링하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않았던 네, 게 그게. 부동산에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부동산은 묻어두는 개념이니까요. 그게 심리적으로 일단은 편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수익률로 보면은 뭐 삼성전자니 우리나라 주식들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네, 삼성화재 뭐 재투자 배당 재투자 했으면은 뭐 1000배 가까이 30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보다도 네, 수익률이 높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살아남은 기업들 보면 뭐 몇백 배 오른 것들은 무지기 씁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쪽은 왜 망하고 한쪽은 승하냐 이거는 다 심리예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도 만약에 매일같이 시세판에서 시세가 나오면 그렇죠. 좋은 결과를 못 얻을 가능성이 그리고 거기는 상당해요. 큰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팔 수도 없고 세금도 많이 맞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장기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거는 소액이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접근이 쉽단 말이죠. 네, 접근 쉬운 게 오히려 쥐약인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만만히 보고 네. 소액으로 하니까. 나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빨리 네. 부자가 되고 네, 빨리 네. 돈 벌고 싶고 네, 네. 네. 예. 그리고 대부분 뭐 이렇게 사람들 그 눈에 그 유혹을 하는 것 중에 얼마로 시작했는데 작은 돈 그렇죠. 몇백만 원을 시작했는데 뭐 몇십억을 얼마 만에 만들었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 이런 타이틀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몰려다니시면 안 되고 다 거짓말이고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뭐 그거는 제가 흉내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제가 50 전후의 분들한테 제가 제 친구 경험들을 보니까 제일 유혹에 취약하신 분들 중에 나이대입니다. 왜냐하면 은퇴를 앞두고 이게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보장이 안 돼서. 네, 그래서 많이들 넘어가세요. 그런 속상한 김에 그때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이게 금융 IQ가 생기는 게 아니구나. 인생을 살았는데. 네. 작년에 특별히 한국에 그런 일이 많았죠. 한국에 그나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삼성전자에 물린 건 다행이다. 그건 기회가 있다. 그렇죠. 그건 기회가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뭐 500만 주죠. 그래도 다행이다. 이거는 얘는 이제 사이클 지나고 나면 회복할 수 있는 애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히트하는 막 IPO 해가지고 막 저 밸류에이션 언제 가지? 정말 하늘에 산 넘어 산이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렇죠. 예. 네. 그게 뭐
IPO 잘못 물리신 분들, IPO는 is probably overpriced의 약자예요. 제가 야, 아니, 농담입니다. is 다시 한번 is is probably overpriced. is probably overpriced. 네, overpriced. 네. 그러니까 IPO는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비싸다는 거죠. 네.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예. 그래서 IPO로 뭐 장이 좋을 때는 이제 뭐 다들 뛰어들었었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좋았으니까 그동안.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IPO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아는 것 능력의 범위에 머물러라.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장대 워렌 버핏 얘기 장대 1m 장이 1m 여기 30cm만 넘는다. 나 여기 1m 뭐 2m짜리는 안 넘는다. 그러니까 이제 IPO는 특히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제대로 된 가치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손은 안 대죠. 그런 건 안 하는 거니까. 네, 모르는 건 안 하는 네, 거다. 네. 예, 이것도 그것도 제 원칙입니다. 예, 모르는 거 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는 범위 내에서만 한다. 그래서 뭐 아무리 남이 좋다고 그래도 저는 안 따라갑니다. 네. 그거는. 그래도 가끔씩 약간 이상한 유혹이 생길 때는 그렇죠.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워렌 버핏을 다시 보죠. 그렇게 책을 다시 원 아니 그 책도 보지만 네. 동영상도 보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듣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제 마음이 갈대처럼 움직이니까 그때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리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관련된 강의도 하시고 사실 책도 그런 걸 쓰셨고 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이걸 졸업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럼 본인도 마음이 흔들리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 이거는 뭐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하루 아침에 뭐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꾸준히 법문 듣듯이 계속 들어야 되고 이게 마음의 습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확증 평량이라는 게 심리학에 있어요. 네. 이렇게 보는 세상이 내가 보는 게 객관적이고 이게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고 내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내 프로그램을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눈이 밖으로 향해 있고 이거는 너무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다 자기만의 세상 속에 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 내 프로그램은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 프로그램, 내 소프트웨어가 나의 철학이 인생 철학, 투자 철학 이런 게 다 프로그램인데 이게 오랫동안 나의 살아온 결과물이거든요. 네. 내가 사색을 얼마나 깊게 했다는지 그런 거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종목 쫓아다닌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도 안 바꾸고 종목을 찾아다니는데 결과물은 똑같아요. 네. 종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로 바꿔야 된다. 그런 작업은 좀 시간이 걸린다. 라는 거죠.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되고 평생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의 습관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했는데 마음의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습관의 문제니까 한 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되실 때까지. 밖으로 나와 있는 눈을 자꾸 자기 내면으로 돌려야 되는 과정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요새 메타인지라고도 하는데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능력이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근데 메타인지가 약하신 분들은 합리화하기 바빠요. 내가 실수했고 잘못했으면 피드백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잘못한 건데 정권 탓을 한다든지 네네네. 시장 탓을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이 투기꾼들 때문에 내가 망했다든지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야. 그런 식으로 네. 하면 내 에고는 내 자존심은 지켜지지만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메타인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은 피드백을 받아서 플렉서블하게 변해 가는데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내가 옳아야 되니까 네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요. 이건 투자의 플렉서빌리티가 엄청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중국 손절을 했고 그거는 이제 이거 얘네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주장창 옳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배당주로 좀 옮겨간 것도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제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참 오랜만에 손절이셨겠어요. 예. 저는 네. 웬만하면 안 하고. 웬만하면 이제 싸게 사서 그냥 끝까지 끌고 가는 개념인데 네. 손절하려면 정말 고민이 많았고 스트레스가 좀 많으셨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뭐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굳이 이렇게 불확실하게 한 나라에 이 척박한 자본주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에 내가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중국 시장 장기로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네. 그냥 편하게 가자 이렇게 네. 한 거죠. 예. 오늘 뭐 긴 시간 이렇게 아주 피어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딱 오늘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어떠느냐 뭐 이런 얘기 그 유튜브는 거의 그걸로 지금 다 도배가 되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뭐 시장이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온갖 예측이 있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이게 결국 거의 대부분 껍데기에 그 당위정처럼 철학이 없어요. 예, 우리 입맛에만 맞춰주는 그냥 그런 MSG 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자기 자신을 응대를 해야 되고 예, 단연히 내가 못하면 못한다고 그걸 응대해야지 그때부터 새로운 그렇죠. 시작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형편없는 인간임을 밝히다. 교수님도 그걸 깨달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그 어리석은지를 빨리 아시고 나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규칙이 필요한 거죠. 규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똑똑하면 그때그때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이 사이렌 듣고 빠져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거 인정하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다. 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그 앞에 큰 실패를 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근데 그 큰 실패를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고 내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공이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패를 여러 번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피드백을 안 받으시고 네, 자기 에고가 강하신 분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참 어떻게 참 어려운 시점이고 시장도 뭐 작년부터 줄기차게 뭐 거의 반 토막 가까이 3분의 1 토막 이상 난 거죠. 30% 이상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빠졌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구간인데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되새겨 볼 수 있는 우리 일반 투자자,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일반 투자자 그냥 일반 투자자인데 일반 투자로 먹고 살 수 있는 그 영역에 들어가신 그리고 앞으로 이기에 자신을 계속 먹여 살려줄 도구가 될 우리 김진영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김진영 교수님 만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이거를 꼭 새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꼭 이 방법을 좀 따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해 주신 김지영 교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또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